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1940년대 일본의 통치 그리고 우리 민족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일본의 통치 방식이 전환되는 과정에서는 항상 뭐가 있었다 그랬죠? 뭔가 계기가 있었다 그랬어요. 10년대에서 20년대로 넘어가면서 3.1운동이 있었듯이 1920년대에서 40년대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통치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습니다. 머리를 돌려보세요. 뭐가 있었죠?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이 사건, 바로 세계 경제 대공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그런 늘어나는 공급, 계속해서 많이 늘어난 공급에 비해서 전쟁이 끝나니까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창고에 물건을 쌓이게 되고, 기업들은 물건을 못 팔게 되고, 기업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막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자가 되고, 그러한 미국의 경제 위기의 여파가 일본에까지 전 세계로 펴지게 됐다는 거죠. 특별히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은 나름대로 잘 극복을 하려고 했어요. 미국은 뉴딜 정책을 통해서, 유럽 국가들은 식민지 국가들을 통한 블록 경제, 식민지 국가들과의 교류를 통한 해결을 보려고 했는데, 일본은 그런 방식의 해결이 안 먹혔어요. 일본은 미국만큼 경제력이 강하지도 않았고, 일본은 유럽 국가들만큼 전 세계에 걸친 엄청난 식민지를 갖고 있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일본은 경제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네, 바로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식민지를 늘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대표적으로 경제 대공황 이후에 일으켰던 그 사건, 만주, 중국의 만주를 점령했던 만주 사변이 있었고요. 그 다음 만주의 욕심을 끊어야 되는데, 만주에서 끝내야 되는데, 만주를 넘어서 아예 중국 대륙까지 침략해버린 중일 전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두 사건 이후에 이제는 막 가자는 거예요. 어디까지? 미국까지 넘봐요. 미국과 했던 전쟁, 태평양 전쟁까지 일으켰던 거죠. 자, 이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다 보니까 일본도 조선에 대한 식민 통치 방식을 바꿀 수밖에 없게 돼요. 특별히 전쟁, 이렇게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어나가는, 그리고 엄청난 물량을 쏟아부어야 되는 전쟁에 식민지 조선인들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식민지 조선인들의 충성심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조선인들이 일본 천황에게, 일본 제국에게 충성해야 전쟁터에 쉽게 끌고 갈 수 있겠죠. 또 조선을 전쟁을 위한 기지로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모든 정책을 위해서 일본이 가장 먼저 했어야 됐던 거는 조선인의 민족적인 정체성, 조선인이 조선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지워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1940년대 일본의 통치는 그 별명이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민족 말살 통치의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선생님과 함께 했었던 기억이 날 겁니다. 먼저 조선인들을 위대한 천황폐하의 자랑스러운 백성, 황국 신민으로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야 충성하면서 일본을 따르죠. 그러한 정책을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간략히 황국 신민화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한번 머리를 다시 한번 돌려봐요. 뭐가 있었죠? 먼저 마치 주문처럼 나도 모르게 황국 신민이 되어버리게 만드는 그러한 문서를 암기하게 했어요. 뭐죠? 황국 신민의 서사를 암송시켰어요. 안 외우면은요 빠따예요, 여러분. 안 외우면 엎드려서 빠따 쳐야 돼요. 황국 신민의 서사. 또 자, 보통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인데 그때 당시 보통학교였던 그 초등학교를 어떻게 이름을 바꿔버려요. 뭘로 바꾸냐면은 국민학교로 바꿔버려요. 국민학교.
천황폐하의 백성들이 다니는 학교라는 뜻이죠. 또 조선인이라는 그 자각을 못하게 해버리려고 이름을 바꿔버려. 조선 이름에서 조선식 이름에서 일본식 이름으로 바로 창씨 개명. 또 일본인이라면 누구나 다 일본 신을 향해 일본 천황을 향해 절을 했었듯이 조선인도 절하게 만들어버려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절 다니는 사람, 성당 다니는 사람들까지 절하게 만드는 신사에 가서 바로 신사 참배를 강요하게 된다는 거죠. 이 외에도 수많은 방식으로 조선인들을 탄압하고 압박을 합니다. 자, 또 이 과정에서 조선을 전쟁을 위한 전쟁 기지로 만든다고 했죠. 그것을 병참 기지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병참 기지화 정책, 조선을 전쟁의 기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위해서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들, 탱크, 전투기, 여러 가지 군함들 이런 걸 만들어내려고 어떻게 하죠? 특별히 중화학 공업, 경공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벼운 이런 기본적인 소비재들, 이런 신발, 분필, 가발 이런 게 아닙니다. 전쟁을 위한 큰 무기를 만들어내기 위한 공업입니다. 중화학 공업을 육성을 하고요. 결국은 이 중화학 공업을 위해서 중화학 공업 육성을 통해서 군수 산업을 육성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황국 신민화 정책, 병참 기지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이 뭡니까? 조선의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수탈하려는 거였죠. 실수했어요, 선생님. 잠깐만요, 여러분. 안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물적 자원을 수탈했다. 자, 우리 같이 영상도 많이 보고 많이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자원들을 수탈했죠?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바지가 될 군인들을 데려간 지원병, 나중엔 징병, 이번에 학생들까지 데려간 학도병제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때 태어났으면 여러분들은 일본 군인이 될 수도 있었겠죠. 또 이번엔 노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공장 같은데 수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해요. 근데 빨리빨리 무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노동자들이 쉽게 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미친듯이 일만 하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조선인들을 강제로 끌고 간 강제징용.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사건이었죠. 죄 없는 아무것도 모르는 조선 소녀들을 끌고 가서 자기들의 어떤 성적인 놀이개로 만들어버린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사건 중 하나였던 위안부까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런 사건을 마음대로 일본이 했었다는 거죠. 그 외에 전쟁에 필요한 어떤 식량들을 계속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미국 공출제. 쌀을 있는 그대로 끌고 쓸어 간 다음에 조선인들에게는 식량을 배급해줬다 그랬죠. 급식 받는 것처럼. 나중에는 금속까지, 집에 있는 모든 철로 된 시계나 요강 이런 것까지 다 쓸어 모아갔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전쟁에 완전히 미쳐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본이 전쟁에 미친 상태에서 국내의 민족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먼저 신간의 해소 이후에 우리 민족운동 세력과 또 우리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은 또 나름의 방식으로 다시금 자신들의 독립운동을 전개해 갑니다. 민족운동을요. 뭐냐면은 먼저 민족주의 계열의 경우에는 뭔가 자기들이 마음대로 활개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좁아지게 돼요. 1930, 40년대에는. 이제 민족운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고 언젠가 있을 그 독립의 기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민족주의 계열이 생각했던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이
가장 힘없고 가장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한 나름대로의 자신들의 자각, 자신의 조선민족으로서의 자각을 위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배워야 싸우죠. 배워야 무엇이 잘못된지 알고 배워야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죠. 그러려면 배우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글을 읽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글을 못 읽는 문맹들이 조선사회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문맹 퇴치 운동을 전개합니다. 문맹 퇴치 운동, 글을 못 읽는 사람들에게 글을 열심히 가르쳐 주려는 운동이었죠. 대표적으로 조선일보가 전개한 문자 보급 운동과 동아일보가 전개한 브나로드 운동이 있었습니다. 자, 사회주의 계열도 일본의 탄압이 거세지자 이번엔 비밀스럽게 농민조합,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비밀스럽게 일본에 저항하려는 운동을 보여요. 그런 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혁명적 농민 노동조합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흐름과 그 느낌을 좀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깜빡했어요. 제일 중요한 걸 깜빡했다. 자,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 수탈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본이 법을 하나 만듭니다. 뭐냐면은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우리가 마음대로 총동원할 수 있도록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하나 만드는데 그 법령이 국가 총동원법입니다. 아, 미안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국가 총동원법을 실시해서 다 쓸어간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내에서는 이런 식으로 민족운동이 전개가 되었다면은 국외에서는 어떤 또 독립운동, 민족운동이 전개가 되었는가? 먼저 자, 집중하세요.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 먼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 국민대표회의 이후에 침체의 시기를 겪었다고 했죠. 힘이 없어졌어요. 힘이 없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임시정부가 위치했던 그 중국의 정부의 신뢰조차 받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름대로의 고육지책, 좀 어려운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임시정부를 다시금 힘을 내게 하고 다른 나라 정부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고 단체 하나를 만들어요. 그 단체 이름이 바로 한인애국단이에요. 한인애국단은 의열단과 비슷한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인애국단은 어떤 폭탄이라든가 암살을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전개하는 단체였는데 대표적인 한인애국단은 2명 있었습니다. 일본 천황을 상대로 폭탄을 던졌었던 그분 바로 이봉창 의사가 있었고요. 나아가서 나중에 일본이 중국의 상하이를 점령하자 그 상하이 축하 파티장, 축하 행사장에서 일본의 수많은 장군들을 향해서 폭탄을 용감하게 던졌던 바로 그분 윤봉길 의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등의 이 한인 애국단 활동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중국 정부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선인들이 이렇게 독립에 대한 열망이 강했고 독립에 이렇게 적극적이었구나. 지원해줘야지, 도와줘야지. 그래서 한인 애국단 활동 이후에 중국 정부의 지원이 시작됩니다. 임시정부 팍팍 밀어줄게. 자,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고, 근데 그러던 중에, 자,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했다 그랬죠. 일본이 상하이를 점령하자 임시정부가 굽이굽이 중국 곳곳을 떠돌아다니며 일본군을 피해갔는데 결국 어디로 정착하냐면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 충칭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충칭에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임시정부가 군대를 만들어요. 임시정부의 그 군대 이름이 바로 미안해요. 한인 애국단이 아니죠. 여러분, 이 실수를 계기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국
광복군입니다. 뭐라고요?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을 창설을 했다. 자, 그 시점에서 우리 다시 의열단으로 가봅시다. 의열단의 주요 인물들이 군관학교 입교해서 어떻게 돼요? 어떤 군사훈련이라든가 군대 지휘에 관한 방법을 배우게 되고 결국 의열단의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 계열이 중요한 군대를 하나 만듭니다. 이 또한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조직한 군대인데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조선의용대는 의열단 계열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우리만의 군대예요. 중국 관 내에서, 그러니까 중국 대륙 안에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 내부에서 약간의 논쟁이 있게 돼요. 뭐냐면은 독립운동을 하려고 군대까지 만들어서 일본이랑 싸우고 싶어 하는데 조선의용대가 연계돼 있던 중국 국민당, 중국 군대는 일본이랑 싸울 생각이 없는 거야. 중국 군대만 일본한테서 도망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용대 내부에서 우리 좀 싸우고 싶다. 우리 제대로 된 어떤 군사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오갔고 그래서 조선의용대는 둘로 나뉘게 됩니다. 한 단체는 그러면은 우리 민족인 한국광복군과 연합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한 단체가 있었고요. 세력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은 아니야. 야, 그럴 바에는 중국 공산당이랑 연합을 하자. 중국 공산당은 중국 북쪽에서 미친듯이 막 일본 애들이랑 너무너무 잘 싸우고 있대. 중국 공산당 쪽으로 가자라고 생각한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용대에서 김원봉을 비롯한 세력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돼요. 김원봉을 비롯한 조선의용대는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고 일부는 중국 공산당과 연합해서 군대를 또 하나 조직했는데 그 군대가 조선의용군이에요. 와, 여러분들의 고충, 여러분들의 어려움 알고 있습니다. 뭘 이렇게 외울 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외우지 말고 지금 자꾸 머릿속에 마인드맵을 그리고 지도를 그려가야 돼요. 어쨌든 지금 조선의용군까지 왔어요. 조선의용군을 만들어 냅니다. 조직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 한국광복군, 조선의용대까지 합류한 한국광복군의 활동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광복군은 충칭에서 조직이 되었고요. 한국광복군은 먼저 중일전쟁에 참전을 하게 됩니다. 중일전쟁에서 나름대로 활약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외에 영국군의 요청을 받아서 미얀마 전선에 합류를 해서요. 영국군의 요청을 받아서 일본군과 전쟁 중이었던 미얀마 쪽에 들어가서 일본군 포로를 신문하거나 일본군 포로를 향한 어떤 회유 활동을 전개를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너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로 그 사건 뭐냐면은 국내 진공작전을 펼칩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해요. 국내 진공작전. 국내 진공작전 뭐지? 미국 OSS라는 미국 특수부대와 연합을 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기 한반도에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한반도에 침투를 하는 거죠. 한국 광복군이 미국군과 함께 한반도에 침투해서 일본군을 몰아내려는 그 작전이 국내 진공작전이었습니다. 성공만 했으면은 우리가 독립 이후에, 해방 이후에 임시정부가 좀 더 목소리를 낼 수 있었겠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성공 실패를 떠나서 시도조차 못하게 됐죠. 왜? 그 작전 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해버렸거든. 아니 얘는 항복할 거면 좀만 늦게 항복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을 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와 그럼 우리 지금 여러분 거의 다 왔어요. 굉장히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자, 이 즈음에서 우리 여러분 여기 기억나요? 혁신의회의 한국독립군과 국민부의 조선혁명군 기억나시나요? 이들도 만주에서
치열하게 일본군과 맞서 싸웁니다. 만주사변이 일으켰다 그랬죠. 일본군이 만주를 점령하자 만주 지역에 있었던 중국 군대와 특별히 중국 공산당과 연계를 해서 열심히 일본과 싸웠지만 결국은 물러나게 되고요. 결국은 그 일본군의 화력에 못 이겨서 중국 관내로 중국 대륙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럼 만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은 끝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 만주 지역에서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해서 유격 활동을 벌인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 단체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다. 여러분, 우리가 독립한 거, 해방한 거 물론 미국의 공이 컸습니다. 사실 미국이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지만 우리의 독립운동가들도 가만히 있지만 않았다는 것을, 우리 독립을 위해서 끝없이 노력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한 단체만 더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 자, 국내에서 있잖아요. 국내에선 이렇게 단지 무명대치운동, 농민 노동운동만 벌인 건 아니에요. 그럼 뭘 했나요? 이쯤 되면요, 여러분, 일본이 미국이랑 전쟁할 때쯤 되면요, 이제 슬슬 독립운동가들도 눈치를 챘어요. 뭐다? 일본 진다. 일본 졌어요. 아니,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펼치고 딱 보니까 게임이 안 돼요. 일본이 곧 질 것 같아요. 일본이 지면은 우리나라 독립된다. 우리나라 해방된다. 그럼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그 해방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금 우리 민족의 나라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조선, 새롭게 해방될 그 한반도 땅에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단체 하나가 생깁니다. 바로 조선 건국 동맹이에요. 조선 건국 동맹은 서울에서 여운형 등을 중심으로 조직된 단체고요. 자, 뭘 위한 단체라 그랬죠? 해방 후 건국을 준비하는 단체였다. 그래서 이 조선 건국 동맹은 나중에 진짜 해방이 돼서요, 한 단체로 이어지는데 그 단체가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입니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역사, 민족운동의 역사, 그리고 일본의 통치 방식까지 알아봤어요. 네, 여러분, 아까 마지막으로 했는데 이게 진짜 마지막이에요. 민족문화 수호운동. 민족문화 수호운동. 일본이 우리 민족을 탄압을 한 거는 단지 막 헌병 경찰, 그리고 어떤 뭐 삼비증식계획, 토지조사사업, 이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또 경제적인 걸로만 탄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냐면요, 그런 물리적인 것들, 물리적인 힘으로만 탄압한다고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살아있으면요, 그런 힘으로 압박하고 억압하는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의지는 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인간의 의지를 모두 꺾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정신을 공격하는 것이죠. 민족의 정신은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민족 문화를 일본이 교묘하고 아주 악랄한 방식으로 탄압하고 공격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 민족은 진짜 완전히 그 내면에서부터,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본인이 되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조선인이 일본인이 되는 방법은 단지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내면 깊숙한 조선인으로서의 그 문화, 정체성이 바뀌어버렸을 때 일본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민족의 정신, 민족의 정체성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공격하면 됩니다. 조선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조선인들이 공유하는 역사, 그리고 조선인들이 함께 쓰는 언어를 공격하면 돼요. 일본은 조선이 공유하는 역사와 언어를 굉장히 교묘한 방식으로 공략하고 어떻게든 그것을 일본이 원하는 식으로 바꾸려고 했어요. 먼저 역사에 대해서는 식민사관을 전개했습니다. 식민사관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하나는 타율성론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정체성론이 있습니다. 타율성론,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거예요. 조선민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에게 끌려다니는 그런 속국이었다. 중국의 어떤 부하였다. 중국에게 살살 기는 부하였다. 타율적이었다. 조선에는 역사적으로 항상 조선에 끌려다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일본에게 끌려다니는 것이다. 앞으로도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너는 타율적인 인간들이야, 이 조선인들아. 이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조선이 얼마나 남에게 끌려다니는 존재였는지를 항상 이 공격을 한 식민사관의 타율성론 그리고 정체성론은 어떤 민족이든 간에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단계가 있다. 1단계, 2단계, 3단계 발전 단계가 있는데 조선 민족은 1단계에도 못 벗어난 아주 하등하고 퇴보한 민족이다. 하지만 우리 일본 민족은 어떻다? 우리는 이미 역사 발전 단계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단계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조선이 너네들은 우리를 보고 배워야 돼. 우리 밑에서 살살 기어야 돼. 역사적으로 이렇게 조선을 공격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민족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일본에 대해서 용맹이 맞서 싸웁니다. 용맹이 맞서 싸웠다는 거는 힘으로 맞서 싸웠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맞서 싸웠다는 거죠. 우리 조선의 역사학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민족주의 역사학을 전개한 역사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은 무엇인가요? 민족의 자주성, 우수성을 강조한 역사학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꽤 훌륭한 민족이었다. 우리만의 자주적인 그런 문화와 그런 정신을 가졌던 민족이었다. 이런 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 고구려 시대의 그 광개토대왕 때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강인한 정신, 중국과 맞서 싸워도 지지 않았던 그런 강력한 정신, 을지문덕 장군의 그런 살수대첩, 이순신 장군의 용맹한 싸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함으로써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에 끌려다니는 민족이 아니라 굉장히 자주적인 민족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채호, 박은식 등이 있었죠. 신채호 선생이나 박은식 선생이 있었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로는 사회, 경제, 사학을 주장했던 그런 학파도 있었습니다. 백남은 선생이 있었죠. 사회경제사학은 이거를 지적했어요. 우리는 발전 단계가 더딘 게 아니야.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발전하고 있었어. 너네 뻥치지 마. 우리는 너네와 다를 바 없이 이미 많이 발전 단계에 올라와 있는 민족이었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일본은 또 우리 언어를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조선어 교육을 폐지해버립니다. 조선어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나아가서 조선어를 쓰면은 핍박을 합니다. 학교에서 아예 일본어만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조선말을 잊어버리게, 우리 조선어가 사라져 버리게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조선인들이 일본어를 써서 그런 민족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조선인들도 나름대로의 우리 말과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먼저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를 조직해요. 조선어 연구회. 그냥 이름만 봐도 무슨 단체인지 알겠죠? 조선말을 연구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가 했던 게 뭐였어요? 각야날을 제정했다 그랬죠. 지금 한글날로 이어지는 우리 말, 우리 글을 기념하는 날, 또 한글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조선어 연구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단체가 있어요.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한 단체, 조선어 연구회를 계승하고 또 확대 개편한 단체, 바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하지만 중요해요. 조선어 학회를 만듭니다. 이 조선어 학회는요, 우리 말과 글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아주 중요한 단체였어요.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먼저 한글 강습회를 열어서요,
한글을 보급합니다. 한글이라는 우수한 언어가 일본이 막 교육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사라질 위기에 놓인 한글을 여러 강습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말을 계속해서 보급시키는 거예요. 또 한글 맞춤법을 통일하고요. 표준어를 제정합니다. 얘기했죠. 맞춤법이란 게 지금은 다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이제 중앙 차원에서 다 정해져 있지만 그때 당시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죠. 한글을 쓰지만 다 조금씩 달랐어요. 그것을 통일시키는 거죠.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작업이었지만 조선학회가 계속해서 성공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또 중요한 건데, 자,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기를 시도합니다. 시도란 말을 쓴 거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만 있으면 우리말을 지키는데 훨씬 더 편했겠지만 일본이 아예 조선어 학회 사건이라는 그런 사건을 일으켜서 이 조선어 학회의 활동을 독립운동으로 규정한 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 편찬을 완전히 방해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시도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력은 기억되어져야 하고요. 결국은 교과서에도 나오지만 그 큰 사전 원고가 결국은 발격인이 됐었죠.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긴 우리 수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총 정리 영상이 다 합쳐서 한 1시간 내외 될 것 같은데 영상 잘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혼자서 공부하기 너무 어려우면은 그 영상을 봐도 좋아요. 영상을 보고 다시 한번 교과서를 또 꺼내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역사 열심히 하려는 거 선생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것도, 어려워하는 것도 선생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는데, 계속해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공부를 해 보시고 어려운 게 있으면은 또 언제든지 교무실, 진학실로 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시험 전까지 역사 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끝까지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 영상 마치겠습니다.